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김태훈의 정치쇼 3부 사건 살롱 양변 백변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제 이제 대부분 아침부터 메인 뉴스만 발제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아마 모든 언론사에서 이 서울 고법에서 있었던 이 판결을 메인 뉴스 그냥 앞에 탑으로 그냥 세 꼭지 네 꼭지 할 거라고는 별로 예상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도 원래 다른 거 하기로 했었잖아요, 원래 어제. 그렇죠. 예. 근데 아침에 이게 일본으로 바뀌었죠. 예, 오늘 조간신문도 아마 이거를 일면 탑을 쓸 거라고는 어제 이 시간대만 해도 많이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한 세네 번째 정도 워낙 세계의 이혼이긴 하니까 중대 뉴스긴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크게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겠죠. 저도 뭐 막상 이혼 소송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못 했었죠. 왜냐면 이게 세기의 결혼, 세기의 이혼, 등장인물, 액수 이것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SK의 지분의 문제, 경영권의 문제도 걸려 있어서 어떤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 최태원 SK 회장하고 그다음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저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어제 있었어요. 그 내용부터 일단 백변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항소심에서 1심과 결과가 크게 다를 거라고 예상한 변호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모두 다 20배가 올랐어요. 이게 20배 하면은 잘 안 와닿으실 텐데 600억대 20배면 조 단위가 넘잖아요. 어제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위자료도 처음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억. 그러니까 원래 1심에서 1억 나왔죠. 근데 그걸 20배 올려서 위자료를 20억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제일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그게 쟁점이었지.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는 거였는데 1심에서는 특유 재산을 보고 인정을 안 했죠. 근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 부분도 회사 운영 관련해서도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65대 45로 나눴는데 1조 3,80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 금액을 보고 어제 일단 많은 분들이 놀랐고 변호사들은 예전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같은 경우 사장 같은 경우 재산분할에도 이런 거 포함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처음 본 판결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양변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가면 숫자는 조 단위가 아니라 몇 천억 단위 나올 수밖에 없을 거잖아.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1심에서 그게 안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야 이거 아버지로부터 내가 상속받고 그런 거지 뭐 우리 결혼 생활이랑 무슨 상을 했어 이거고. 거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은 무슨 소리야. SK텔레콤 당시 성경에 받을 때도 우리 아버지인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도와줬고 SK 성장하는데 우리 아버지 힘이 얼마나 있었는데 당연히 내가 기여한 게 있지. 그럼 우리 결혼 생활로 인해서 만든 재산이랑 마찬가지잖아. 요거였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보통 변호사들이나 언론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재판의 경우에는 특유 재산 그러니까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결혼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20년 30년 같이 부부가 살았으면 그것도 나눠 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 우리 흔히 말하는 재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이혼 소송에 있어서는 그 기업과 관련된 부분은 빼놓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어제 판결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현재의 SK 주식마저도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이례적이고 그럼 앞으로 그런 모든 대기업과 관련해서도 그런 식으로 대기업에서 만약에 오너가 이혼을 하면 이렇게 판단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번 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SK가 있기까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이 SK에 들어간 것 같다. 혼인할 무렵에. 그 돈으로 뭐 당시 증권사 인수했다. 증권사를 인수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아니 장인이 대통령인데 그 장인이 대통령이면서 기업 운영하는 데서 유용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줬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노소영 관장 역시 경영에 기여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 뒷부분을 강조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 앞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뭐 누군가 이혼해라고 부추기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까지처럼 기업의 고유 재산은 좀 빼놓고 산정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운영하면 그 회사 재산도 나눠 가져라고 하는 게 보통인데 왜 대기업은 예외를 두냐라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흘러간다라면 앞으로 이제 그 큰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이혼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저는 이번 판결에서 좀 의아한 건 그러니까 세간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그거 뭐 장인어른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그건 뭐 유무형의 이익이 당연히 있었고 그걸로 많이 컸겠지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입증이 되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뭐 언론 보도 보면 그 뭐 어음도 내고 네. 김옥숙 네. 여사의 네. 노소영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의 뭐 메모,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약속어문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걸 작용을 했다. 가지고 지금 SK가 이렇게 크는데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서 항소심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 사견을 좀 더하면 어제 판결이 좀 다소 감정적이 아니었나. 감정적인 측면에서 전 제일 큰 부분이 위자료예요. 위자료?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아유 돈이 많은 재벌이면 위자료도 많이 내야지. 근데 위자료 우리가 보통 이혼 소송을 해보면 5천만 원 넘는 경우 그렇게 흔치 않죠. 뭐 그러니까 이혼 사건에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이 돼도 5천만 원 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2천, 3천 정도. 네, 근데 재벌의 가정과 일반인의 가정의 가치가 다른가요? 이런 거예요. 그냥 저희 간통죄 폐지될 때 위자료를 대폭 상향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재벌의 가정은 위자료도 갑자기 돈이 많으니까 20억. 저는 이거야말로 완전히 감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제가 봐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변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어제 이제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그렇게 세게 한 이유. 그럼 최태원 회장의 유책성이 굉장히 크게 본 거잖아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혼외자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책성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뭐 불문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근데 재판부가 했던 얘기는 반성이 전혀 없다. 네. 일부 일처제를 정면으로 반하는 정면에 반하는 행위다. 그리고 그 지금 김모 씨라고 할게요. 네, 그냥 에게 동거인. 지금 동거인에게 그동안 한 200억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더해서 무형의 어떤 많은 네. 이익을 줬다. 유형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 가능한 건 200억 그다음에 그 계산 안 되는 무형의 이익을 네. 줬는데 어쨌든 법적인 부인인 노소영 관장에게는 2019년 이후로 신용카드도 끊었다. 네. 생활비도 안 준다. 이게 말이 돼? 네.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위자료 20억 이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사안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했느냐와 별개로 네. 저는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판결이라고 봐요. 액수는. 네. 왜냐하면 이 전 판단에 있어서도 어제 판단했던 김시철 부장이 그 전에 내린 판단에서도 2억 원이라고 하는 위자료 액수는 기록이었거든요. 그때 기록을 본인이 10배로 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사안이었냐면 마찬가지로 유책 배우자이면서 본인이 유책 배우면서 먼저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뭐 백변은 감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분은 아마 지금 현재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법제도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태원 회장이 여기서 저는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 이렇게 한 거죠. 먼저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나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야 그러면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신이 법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혼 자체에서는 파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잘못을 따져서 이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나서고 공개 행보까지 이후에도 이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러면 좋다 좋은데 그만큼의 책임은 져라라는 쪽으로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에 대해서 그 논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액수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은 돈이 많으니까 많은 액수를 분할해줘라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봐왔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위자료는 똑같이 다른 일반인들도 이렇게 이런 정도의 상황이란 위자료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인 같은 경우도 2억 정도 위자료를 했던 그 기록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재판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든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해야죠. 여기 걸리면 돈 많이 받고 딴 재판부가 위자료 조금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위자료 올려라는 그러니까요. 입장이에요. 전반적으로. 자, 그럼 요 이슈 마지막으로 양변 이 재산 분할 대상에 SK 주식 포함시킨 거 그건 네. 어떻게 봅니까? 이 부분이 참 백변은 좀 비판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이제 대법원 갔을 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텐데 이게 제일 큰 쟁점이지 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게 야 그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드러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민사소송에서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어도 네. 이게 자유심증주의에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사는 좀 더 하죠. 가사는 더 특히 가사 소송은 대법원의 뭐- 법원의 직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 마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법원의 직권이 많이 그래서 작용하니까. 이게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고 얼마가 어떻게 기여했다는 게 밝혀진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게 들어가서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정도만으로도 판사는 그러니까요. 인정할 수 있는 게 자유심증주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대법원에서 뒤집을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관심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갔어요. 저 들어갔다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소영 관장이 그 비자금 우리 아버지가 준 거 나한테 반환해 하고 민사 반환 청구 소송하면 안 돼요. 승소 안 되죠. 그러면 못했겠지만 안 돼요. 이건 이제 가사 소송에서 예. 재산 분할을 따짐에 있어서 그거는 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으로 SK증권 인수한 것 같지라고 법원이 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느꼈어. 수도 그러면 있다. 네. 판사가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사 소송은 알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법원에서 좀 쟁점은 될 것 같긴 예. 하네요. 왠지 난 대법원 전원합의체 갈 것 같기도 같은 쉽지 생각도 않을 것 들고. 같아요. 저도 네, 대법원 이게- 전원합의체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짧게 보고 좀 사건 살롱을 가도록 할게요. 요거 강릉의 얼차려 사건. 아유. 이거 안타까운 사망 사건인데 백변 요거 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네, 일단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인제 12사단에서 군기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훈련병 A 씨가 입대한 지 9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막 민간인에서 이제 막 군대로 들어온 훈련병이었는데요. 다른 훈련병 5명과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한 20km 정도 되는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던 중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군기훈련은 그냥 우리가 되게 순화해서 쓰는 말이고 그냥 얼차려죠. 얼차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유가 도대체 왜 그럼 이렇게 완전군장을 하고 구보를 시키고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느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논란이 자꾸 되는 건 연병장을 돌던 도중에 이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다른 훈련병들 같이 얼차를 받던 훈련병들이 이거 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했는데 별다른 조치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지금 사건을 이첩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뭐 사실관계가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닌데 양변 이 같은 신병교육대에 아들을 보냈다는 부모님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간대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 이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사실이 먼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 훈련을 받는데 얼차려라고 표현을 하지만 맨몸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 쉽게 구별을 하자면 그 군장을 한 상태에서 뛰거나 아니면 팔굽혀펴기 같은 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사람마다 체격마다 감당할 수 있는 무게도 다르고 그다음에 무게가 있는 상태에서 뛰거나 뭐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고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몸에 그 충격이 오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완전 구장을 시킨 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책 같은 걸 더해서 무게를 원래 한 24kg 정도인데 한 40 내지 60kg까지 만든 상태에서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쓰러졌는데 꾀병을 부리는 줄 알고 바로 이송을 하지 않고 있는 바람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이 훈련병 부검했다던데 사망 원인 나왔어요? 일단 횡문근 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근육이 약간 녹아내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육. 대표적인 증상이 심한 근육통과 소변색이 붉게 혹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양 변호사가 얘기 주셨던 익명의 게시물에도 소변으로 까만 물이 나왔다고 한다. 이걸 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훈련병들이 견딜 수 있었을지라도 이 훈련병은 체격이나 체력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감당이 어려운 정도 수준이었던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예. 이제 앞으로 뭐 정밀 보건 결과 같은 것들도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이 관리 책임이 있고 했던 이 중대장과 부중대장 거기다가 만약에 이 훈련병의 상태가 안 좋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묵살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일단 죄책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 수사 중인데 처벌은 뭘로? 일단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사망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될 정도가 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군형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가혹행위만 해도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하게 줄 수 있는 얼차례의 범위를 넘어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상 예. 다른 걸 크게 어렵게 따질 게 없고 근데 예전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적어도 무게를 바뀌었죠. 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게 지금 기준이거든요. 그게 깨진 겁니다. 거기서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뭐 입증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 상황이고 또 5명이 같이 그 얼차를 받았거든요. 예. 숨진 희생자 말고도 이유도 이 일과 이후에 숙소에서 떠들었다라는 물론 아직까지 뭐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까지 이 열차가 죄해졌다는 게 저는 요즘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알겠습니다. 자, 요 사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코너 가도록 할게요.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오늘 그림은 뭐죠, 양변? 오늘은 뭐 사건이 예쁜 사건은 없었지만 그림은 예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고흐가 그린 첫걸음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그림 좀 특이하죠. 고흐의 보통의 그림은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 봤어요? 백변? 못 봤지. 아, 그지? 첫 걸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첫걸음. 처음 봤어요 이 그림. 왜냐면 반고흐 되게 뭐 해바라기, 네, 그렇죠. 귀 그러니까 잘리고. 예, 그런 어떤 예술가적 고통이나 슬픔 예.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원래 이 그림은요 밀레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 밀레가 그렸던 그림을 고흐가 자기 색채로 입혀서 다시 그린 그림이고 밀레가 고흐를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근데 그림은 밀레가 처음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냐면 이 옆집 농부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걸음마가 느리다고 너무 걱정을 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드디어 갑자기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되게 그러니까 예쁘다. 그림을 이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연장을 집어 던지고 아이를 반기러 가는 모습이고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은 누구나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아이가 첫 걸음을 뛸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고흐는 이제 자기 동생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좋아했던 존경했던 그 밀레의 그림을 구해달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옮긴 거거든요. 누구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진 고흐처럼 불행한 생각을 가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조차도 아이의 걸음만큼 소중하고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순간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림은 예쁜데요. 저는 훈련병이라고 하지만 이제 아흘에밖에 안 된 훈련병 저희 또래만 돼도 저희 50대만 돼도 이제 애기예요. 사실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제 훈련소에 갓 들어가서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탈바꿈 하려는 그 순간 물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기로 했고 몸을 바치기로 했고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지켜보는 마음만큼은 이제 첫 걸음을 땐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지휘관들이 군이 대해줬으면 싶어요. 엄격한 훈련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픈 사건이지만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림은 예쁜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저기 양변. 네, 이게 아까 백변 잠깐 얘기했는데 고흐 그림치고는 좀 예뻐요. 네. 고흐 많이 그림이 뭔가 이렇게 좀 많이 예뻐. 열정적이 그런데 네. 좀 잔잔한 게 이런 그림도 원래 많이 그렸어요? 원래 많이 그린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밀레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밀레 그림을 제가 알기로는 20점이 넘게 모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림들은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그림통이 다르죠. 대표적으로 딱 다른 이게 오른쪽이 밀레 그림이구나. 밀레 그림이거든요. 근데 밀레 그림이 확실히 좀 더 이쁘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고흐의 특징이라고 해서는 파란색이 보이고요. 파란색 위에 나무들을 칠할 때도 이렇게 쉼표처럼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는 고흐의 허풍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자기 스타일로 그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된 배경에는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이제 그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밀레 그림을 그대로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때는 흑백 사진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졌던 거죠. 그렇구나. 네. 나 진짜 궁금한데 물어봐도 되나? 뭘요? 이것도 비싸요? 죄송합니다. 아니 고흐 그림 다 비싸잖아.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네. 이 왼쪽에 있는 밖에서 고흐의 배 작가가 원작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거 원작을 찍은 사진조차도 별도의 박물관에 있을 만큼 두 작품 다 높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구나. 아니 정확하지 않나요? 이건 죄송하지만 네. 그것까지 물어보려면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고흐 그림들은 사실은 많이 보도가 많이 이제 저 보이니까 근데 다 이 그림 아는데 같은 이런 건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아는 척 좀 해보라. 사연이 있는 그림이라서 네. 더 높은 값어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겨지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농부가 예. 정말 애를 보고 너무 화나게 아, 웃는 그치. 것 같은 그게 느낌이 느껴져. 들어요. 되게 신기해.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의 재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원래 이제 다 사람 취향이겠지만 원래 원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밀레 그림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느낌의 차이가 나는 건 하나는 밀레 그림은 또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그래요? 그걸 또 보면서는 유화로 바뀌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예. 그 느낌의 차이도 있고 이 원래 색감을 지금 모니터는 네. 또 못 살려주는 부분도 있긴 해요. 모르는 게 없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알지? 정말. 크레파스 그린 거. 다 찾아오시겠어 지금 청취자분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현기님이요. 고품격 예술 방송 오늘도 감사했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건 살롱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양병백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